네, 안녕하세요. 배현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오후 8시 라이브는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수경 교수님과 함께 알레르기 환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김수경 교수님 나와 계신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현재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수경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디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한 환경관리 꽃가루 주의보라는 제목인데 사실 환절기가 될 때마다 이런 알레르기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환자들 중에 가장 호소하는 주된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꽃가루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가루 관리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살펴보면은 놓치고 있는 한두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캐치해서 조금 관리를 하면 우리 소아 환자들 비롯해서 성인 환자들도 조금 꽃가루 때문에 불편한 일을 덜 겪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함께 이렇게 진행한 게 너무 영광인 게 제가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정말 심하거든요. 이런 날에는 사실 그런 거면 하얀 투명한 콧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의 매일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정도로 심한데 오늘 강의 잘 들으면서 저도 잘 환경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봄만 되면 저에게 오는 환자들은 주로 이런 소리를 자주 호소를 합니다. 꽃가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벚꽃 사진 찍으라 바쁜데 저는 그때 코 푸느라 바빠요. 또 약을 먹으면 효과는 잠깐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나빠지면 며칠을 먹어도 똑같아요. 또 눈물, 콧물, 재채기 너무 심해요. 매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 얘기예요. 진짜 네, 미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벚꽃 날리면 저는 좋으면서도 또 한편 환자들이 많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증상 때문에 실제로 학업에 좀 영향이 있기도 하고 공부가 이것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주제를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꽃가루가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이제 꽃가루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에 생물 시간에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자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아주 옛날에 들었던 어떤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 그 식물이 이제 수정을 해서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자인데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와 난자 같은 물질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환자들은 꼭 저에게 와서 꼭 하는 말이 집에 화분 두면 되나요? 꽃가루 날리는 거 괜찮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꽃가루가 모두가 다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가루가 이제 번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식물이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바람을 통하는 풍매화와 또 바람을 아니라 곤충이 이렇게 화분가루를 전해주는 충매화가 있습니다. 근데 풍매화가 이제 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풍매화는 꽃가루 양도 많이 생산을 하고 또 크기도 좀 상대적으로 가볍고 또 작아야 멀리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작고 가볍고 또 공기 중으로 멀리 날아가는 이런 꽃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분꽃, 장미, 또 집 앞에 개나리나 봉숭아 이런 거 피어 있으면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충매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요. 보통은 이제 풍매화. 수목꽃가루 이게 이제 보통 나무꽃가루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초꽃가루 이것이 이제 풀꽃가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초꽃가루 이게 이제 가을에 날리는 잡초꽃가루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서 이렇게 구분이 있다. 그럼 혹시 비산이 무슨 의미인가요? 비산은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는 건데요. 흩어져서 날아다니는 것이 비산되는 정도라고 하는데 풍매화는 이제 자기가 이제 번식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날리는 꽃가루를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멀리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 모양을 본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목꽃가루는 이제 나무꽃가루이고요. 버치, 이게 자작나무, 그다음에 오크, 참나무, 파인, 소나무입니다. 이제 이 자작나무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엔 항원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얘는 특징적으로 이 자작나무 알레르기가 있으면 사과나 복숭아를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 자작나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모양 일부랑 사과랑 복숭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일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 사과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나는 분명히 사과나 복숭아를 먹었는데 우리 몸에서는 꽃가루가 들어왔구나 이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복숭아 먹고 모관이 간질간질하고 혀가 간질간질하고 혀가 따갑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알레르기 검사하면 막상 사과나 복숭아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자작나무가 혹시 나온다면 자작나무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려면은 분자가 너무 크면은 기도로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잠깐 자극이 되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분자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요. 그리고 또 왁스층도 두껍고 단백질 함량이 좀 적어서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사실 알레르기 반응을 잘 일으키는 거라서 소나무는 상대적으로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집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쵸. 네. 그리고 송진가루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입자가 그냥 자극을 주는 경우도 많아서요.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건 이제 목초꽃가루, 여름에 이제 주로 날리는 풀꽃가루들인데요. 이제 뭐 큰 조화 제비, 오리새, 우산 잔디, 사실 이런 이름조차도 생소한데 이런 꽃가루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여름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돼지풀, 쑥, 환삼덩굴, 이제 대표적인 가을에 날리는 잡초 꽃가루입니다. 이 가을에 날리는 이 꽃가루들은 보통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추석이 되면 이제 벌초를 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때 괴롭히는 아이들이다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쑥 얘기하면은 또 이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그러면 쑥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그러네요, 하시는데요. 진짜. 네, 사실 이게 쑥이 종류가 국화과에 속하는 이 식물인데 이제 식물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학명이 있어요. 근데 학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쑥에도 종류가 있는 네, 건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사실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쑥은 그 좀 이름이 달라요. 먹는 우리 쑥과는. 그래서 실제로 이 쑥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쑥의 알레르기가 다 확인된다고 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걸 걱정하실 일은 좀 적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쑥 많이 먹는데 쑥 네. 알레르기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다행히도 쑥은 네. 편히 드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환삼덩굴이라고 되어 있는 재패니즈 호프라고 하는 이 꽃가루는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꽃가루가 또 알레르기 일으키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때 면역 치료 많이 하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있는 환자들이 이제 꽃가루를 계속 노출하는 면역 치료를 해서 이제 좋아지는 치료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상동굴은 아직까지 그 치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면역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오시는데 막상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내가 면역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구분할 때 이게 보통 검사 결과지 대부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있으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따라서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네. 게 있고 없는 게 있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몇 가지 꽃가루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걸 꽃가루병 또는 꽃가루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 이제 1918년에 처음으로 이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이후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되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한 1980년대부터 이제 조금 연구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증상이 모두가 괴로운 알레르기 비염, 콧물, 그쵸. 코막힘, 코 가려움증 재채기이고 알레르기 결막염, 눈 가려움증, 눈 충혈, 그리고 천식,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명음 등이 증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작나무를 예로 들면서 복숭아나 사과 먹고 불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타 위장관 질환에 해당하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거고요. 사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 과일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일은 사실 종류가 많으니까 내가 불편한 과일은 조금 먹고 싶지만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좀 여러 증상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이런 결막염이나 비염이나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요. 오히려 네. 비염이나 결막염 하나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심한 환자들이 이제 비염이랑 결막염이 모두 나타나고요. 정말 심한 친구들은 비염, 결막염, 천식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봄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대부분은 비염 증상만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비염이 가장 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뭐 결막염이나 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가루는 기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10도 정도부터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쯤 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 낮에는 사실 영상 10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날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봄철, 가을철이 문제인데요. 봄철 이제 3, 4, 5월 그리고 가을 8월부터 10월 이때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는 소아 환자들은 겨울 그리고 여름 방학 끝나기 전에 한 1, 2주 전에 외래를 많이 잡으러 와서 약을 미리 처방받아가요. 그래서 네. 이제 불편하지 않게 약을 미리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식물이 아까 종류별로 좀 날리는 시기가 달라서요. 이 2월 말부터 5월 중순 이때는 수목꽃가루, 나무꽃가루가 많이 날리고요. 8월 초부터 9월 말은 목초꽃가루. 그리고 풀꽃가루죠. 그리고 네. 10월 초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벌초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잡초꽃가루가 날리는데 실제로는 이런 시기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온 8개 지역, 강릉, 서울, 대전, 전주,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이런 대표 지역에서 꽃가루를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정보를 모아서 이제 환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이제 정보를 모아놓고 이제 그걸 분석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분포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이걸 자세히 아주 알 필요는 없지만 보면 네. 이 왼쪽의 축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위쪽이 봄에 날리는 봄 꽃가루, 네. 중간이 여름에 날리는 여름 꽃가루, 아래쪽이 이제 가을에 날리는 가을 꽃가루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봄 꽃가루 위쪽에 있는 것들이 앞쪽 그 1, 2, 3월 이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네, 중간, 네, 옆으로 이제 가을 꽃가루는 이제 가을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추세는 비슷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항원마다 조금씩 농도가 다르거든요. 네.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도가 낮은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도가 높은 것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실제로 뭐, 이 자작나무 꽃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서울이나 대전, 전주에 비해서 강릉이 네. 노란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같은 그 꽃가루에 대해서도 강릉이 조금 더 많이 날린다. 이런 정보들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심하면 이사해서 조금 피할 수도 있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역의 네. 분포도를 참고해서 네. 이사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이제 숲에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꼭 저런 지역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힘든 친구들은 정말로 도심 한복판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산 옆에 있습니다. 있는 아파트에서 조금 네. 도심한 가운데로.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숲 옆에 아파트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기 좋고 뭔가 네, 일부 아이들은 그게 더 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에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여기 아까 이제 나머지 8개 그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8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모여 있고 여기서도 보면 이 엘더라고 하는 꽃가루가 광주랑 부산 쪽이 제주랑 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게 그러네요. 네, 확실히 보이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실제로 이제 꽃가루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국립기상과학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꽃가루 달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저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탭이 보이실 텐데 지역별로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알고 계시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게 많이 유행을 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달력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좀 심한 시기에는 좀 알러지 약이라든지 그쵸. 마스크를 좀 챙기고 다니면은 이런 네. 걸 좀 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꽃가루 예보라는 걸 기상청에서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기상청에서 날씨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가루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기상청 날씨 누리에 들어가시면 이 날씨 탭을 누르시면
날씨에 대한 기본 정보 플러스 꽃가루 농도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심한 아이들은 이걸 네. 확인을 해요. 매일 아침.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아 오늘은 꼭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이게 좀 유용한 경우에는 소풍 갈 때예요. 아, 네. 우리 소풍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나는 꽃가루 하루 한 번 뒤집어지면 너무 힘든데 오늘 너무 많이 날린다. 그러면 실제로 소풍을 좀 안 가는 친구도 있고 가게 되더라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약도 막 미리 챙겨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보들이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이해가는 게 저도 심할 때 호주머니 안쪽에다가 거의 그쵸. 휴지를 한 10장을 챙겨놔요. 분명 터질 게 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고 나가면은 네. 대비를 진짜 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이제 외출을 예정하고 있거나 여행을 갈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정보를 왜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가인데요.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에 자꾸 노출이 되면 이 꽃가루에 대해서 감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작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작이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그 입자들이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입자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요. 아, 네. 이게 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거나 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항체를 만들어서 몸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엔 황원이 있으면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IgE라는 항체인데요. 그런 항체를 만드는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감작이 자꾸 일어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져요. 아,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알레르기에는 감작이 된다고 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작이 되면 저 항체는 많이 생겼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항체가 아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사실. 필연적인 건 아니다. 네, 이런 네, 거죠. 네. 몸에 있는데 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한두 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한두 개가 막 일당백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막 콧물 눈물 다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항체가 많이 생긴다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감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꽃가루 예보도 보고 또 이걸 맞게 피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네. 이런 감작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점점 더 생기는가, 요즘에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1998년에는 그 봄 꽃가루가 3월 1일부터 6월 중순까지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도 확인이 되거든요. 한 달이 늘어났네요. 네, 꽤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저는 꽃가루에 관한 자료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봄 꽃가루, 가을 꽃가루가 연도별로 조금씩 감작되는 게 높아지고 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연령별로 이제 네. 분석을 했더니 저거는 이제 가을 꽃가루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을 꽃가루에 대한 감작이 4세에서 6세, 7세에서 9세 아이들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어린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를 봤더니 이게 사실 되게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이 산업화로 인한 CO2 농도예요. 사실 CO2 농도 높아지면서 우리 온난화가 시작되고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가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식물의 생리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거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자꾸 꽃가루가 더 많아지는 거죠. 단순히 뭐 사람들이 나무를 더 심었다 이런 문제가 네, 아니라 그렇죠. 정말 환경이 변화하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려고 돼지풀, 이 네. 가을 꽃가루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돼지풀이라는 이 꽃가루는 서식하는 환경 자체가 공장, 폐기물지대, 이산화탄소 많은 지역,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원래 살던 척박한데 네, 사는. 아주 척박한 데서 정말 잡초 꽃가루라는 이름에 맞게 네. 살던 친구였는데 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 이게 임야로 있던 그런 공장 이런 데가 점점 더 많이 주택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있던 그 경작지들이 점점 유휴지, 쉬고 있는 땅이 되었다가 이제 이거를 주택지로 바꾸면은 땅 속에 있던 그 풀의 씨들이
사람 옷이나 물건 그리고 뭐 기차 이런 데 다 묻어가지고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 잡초 생명력이 굉장하거든요. 야. 그래서 걔가 또 다른 데서 뿌리를 내려서 점점 더 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돼지풀은 이런 환경이 이제 그 주거 환경들의 변화와 연관돼서 네. 외국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플러스 우리가 이제 CO2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실제로 돼지풀 생성이 61%까지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원에 있는 이제 식물원 이런 데에서 네. CO2 농도를 여러 개로 처리를 해서 돼지풀을 확인한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네, 실험을 했더니 CO2 농도가 높아지면 돼지풀이 진짜로 더 많이 번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꽃가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명이 발전할수록 돼지풀은 더 행복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살아남는 거네요, 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레르기 그런 감작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 꽃가루가 양성으로 나오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검사는 알레르기 검사는 감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질환을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걔가 일을 안 하면 아무 증상이 없고 나는 증상이 없으면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그 돼지풀을 그대로 갖다 놓고 검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부 분자를 따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자 중에 일부만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알레르기 있는 분자가 사실 그 분자가 아니면 나는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 검사에서는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무조건 다 모든 걸 이야기해 주진 않기 때문에 검사 플러스 임상 증상을 반드시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딱 이러거든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검사에서 나왔는데 고양이를 뭐 1시간, 2시간 만지고 있어도 멀쩡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런 네.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강아지, 고양이,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검사하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막 수치로 따지면 막 너무 높아요. 이거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절대 수는 키우면 안 되는 수치가 네, 나왔는데 그런데 막 너무 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항체가 고맙게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감작은 일어났지만 네, 질환이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결책이죠. 네, 해결책. 사실 너무 뻔한 내용일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빼먹은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한두 번 체크하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꽃가루 관리 원칙은 너무나 사실 뻔한데요.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1번이고요. 근데 살면서 이제 우리가 꽃가루 노출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앨 수도 그렇게 없고. 피해 다닐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노출 최소화입니다. 일단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기를 꼭 해야 된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아까 그 꽃가루 예보나 달력들을 참고를 해서 오늘 좀 되게 심하다. 그런 날은 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황사 심할 때 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이른 막 새벽 시간 이럴 때는 꽃가루가 적기는 적어요. 그래서 네. 꼭 환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을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날이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켜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면 네, 그러면 밤에 자꾸 창문을 열게 돼요. 근데 잠깐 열어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열어놓으면 글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밤에 창문 닫는 거를 좀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집에 꽃가루에 예민한 누군가가 있다면 꼭 닫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타고 들어와서 옆방 가서 그쵸. 콧물 폭발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애가 네. 갑자기 밤에 자는데 얘가 갑자기 네. 콧물이 많아졌어요. 기침을 시작해요. 이럴 때 꼭 한번 체크해야 되는 게 네. 창문을 닫았나? 이것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외출을 조금 자제하긴 해야 돼요. 확실히 네. 최소화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꽃가루 너무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풍을 안 가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좀 활동을 주의해야 하는데 이 오전 시간 10시, 12시 이때 많이 날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덜 활동을 하고 만약에 내가 꼭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바람이 좀 덜 부는 날은 좀 편히 나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한 2시간 정도는 또 이 꽃가루가 다 빗방울을 타고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꽃가루 되게 심할 때 비 오고 나면 차에 이렇게 노랗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게 빗방울 타고 꽃가루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였군요. 네, 그래서 비 오고 한 2시간 정도 이내에
그 빠른 시간에 외출을 하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쵸, 딱 보면 팍 뛰어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확 갔다 그렇죠. 오면서. 할 수만 있으면 네.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까 꽃가루 달력 같은 거 알려주셨으니까 네. 그때를 틈타서 나갔다 오는 것도 그쵸. 좋겠네요. 네, 그런 두 가지를 접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피나 털이 긴 스웨터 등이 꽃가루가 붙기가 되게 쉬워요. 네. 지금이 계절적으로 참 곤란한 시기인 게 낮에는 너무 출근할 때 너무 춥고 퇴근할 때는 너무 추운데 낮엔 너무 덥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웨터를 아직 입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스웨터가 털이 이렇게 그 약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사이에 꽃가루가 끼면 그게 참 잘 안 없어지고 계속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가루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은 이제 좀 많이 날리는 시기에 패딩이 참 좋습니다. 패딩 겉에 조끼. 코팅돼 있어서 다 네. 팅팅팅팅 네, 나니까. 기본적으로 좀 그 너무 이렇게 성긴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촘촘한 그런 재질의 옷들을 쓰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스크.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많이들 깨달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알레르기 보는 입장에서는 이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코로나 때 저희가 같이 알았는데요. 마스크를 쓰면서 알레르기 환자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정말 저도 네. 느끼는 게 제가 거의 1년에 이런 3일에서 5월이면은 거의 매일 약을 먹었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코로나 때는 먹은 기억이 많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왜냐면 그때는 필수 불가결하게 마스크를 써야 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꽃가루 때문에 불편한 일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하시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방어 그 체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실 쓰는 게 좀 불편하기는 특히 하죠.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심한 날이라도 조금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선 많이 써요. 그래서 외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풀, 나무 너무 많잖아요. 꽃가루 엄청 많이 날리더라고요. 외국엔. 거기는 정말 비처럼 날리는 게 보일 네.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글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겨울에 스키장 가면 쓰는 고글 같은 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애들도 있고 네. 외국에는 그런 식으로 보안경식으로 생 고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결막염이 심한 친구들은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느꼈겠네요. 진짜. 왜냐면 눈이 정말 땡땡 부어서 안 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되느니 차라리 안경을 쓰겠다. 그래서 고글 대신에 안 되면 이렇게 알이 큰 안경을 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걸 막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접촉을 좀 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출을 아무리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다가 돌아오면은 지금 현관 앞에서 몸에 묻은 꽃가루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꼭 네. 털고 들어오셔야 돼요. 생각보다 꽃가루가 좀 찐득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털어서 잘 안 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물티슈로 닦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딩 네. 같은 경우는 좀 물티슈로 닦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건 이제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한 내용인데요. 건조기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근데 건조기에 보면 에어 살균 코스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온 옷을 에어 살균 코스로 돌리면 실제로 저 자작나무, 삼나무, 돼지풀, 큰조화제비 다 저게 봄, 여름, 가을 꽃가루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항원인데요. 저게 96에서 99%까지도 제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의류 건조기가 그 빨래 돌리고 넣는 건조기인가요? 그것도 해당합니다. 그 네. 스타일러 같은 거 말씀. 스타일러가 아니고 네. 저기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네. 그 의류 건조기. 우리 정확히 빨래 건조기. 네. 근데 거기에 에어 살균 코스가 있어요. 대부분 것 같아요. 네. 안 써보시죠. 네, 안 저도 써봤던 것 같아요. 사실 한 번도 안 써보고 이거 보고 한번 써봤는데요. 네, 스타일러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 아까 96에서 99%라고 나온 저건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측정한 데이터이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빨래하고 나서 그 건조를 할 때 쓰는 그 동그란 그 문을 가지고 있는 그 건조기 있죠. 네, 알아요. 그거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어요. 네, 그런 코스도 있어서 그것도 좀 심한 친구들은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써야겠는데 96에서 99%. 네, 괜찮죠. 네. 최고죠, 네. 스타일러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연구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스타일러가 이제 아직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네.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 건조기 건조기네, 그림에 요거. 보이는 네. 네, 저거이고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는 날 딱 나가고 싶은 이런 날 꽃가루도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꽃가루 우리 환자들은 조금 그런 날 외출을 줄이는 것 플러스 빨래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빨래를 밖에 널어놨다면 이런 날씨에 널어놨다면 잘 털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빨래를 널어놓으면 보통 창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털어주시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청소기로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꽃가루가 저희가 보통 털 때 그냥 탁탁 이렇게 털잖아요. 네. 이 정도로 좀 떨어지나요? 그런 정도로 떨어지는 애도 있고 사실 안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탁탁 털어주는 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자연 건조보다 건조기를 돌리는 게 꽃가루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건조기가 있다면 좀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심한 아이 키우는 집안 좀 건조기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조금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입자가 큰 꽃가루는 그냥 털어서도 잘 안 되고 공기청정기 돌려도 잘 안 없어져요. 우리 네. 공기청정기 돌리는 거는 꽃가루 있는 집에서는 뭐 거의 아주 기본적인 그 행동 강령 중에 하나인데요. 물이죠. 물 먹는 네,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도 공기청정기만으로도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진공 청소기로 그 구석을 좀 잘 닦아주셔야 돼요. 집에 보통 우리가 돌아다니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더 살짝 바람이 불잖아요. 네. 그러면 먼지들이며 꽃가루며 다 집에 그 갓쪽, 그 구석 쪽으로 다 이런 쌓이거든요. 코너 쪽에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오랜만에 코너 청소하면 막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공 청소기를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 청소기 플러스 물걸레까지 심한 날은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건데 네. 귀가한 직후에 손을 씻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코 푸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세수할 때 같이 해주시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까먹는 것 중에 하나 요즘 반려동물 정말 많이 그렇죠, 키우시는데 반려동물이랑 보통 산책을 같이 하세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은 대부분 털을 가지고 있어서 그 털에 꽃가루가 참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씻었는데 반려동물을 안 씻고 이제 나 씻고 나서 반려동물을 막 끌어안는다. 그럼 다시 꽃가루를 묻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발만 닦아줄 게 아니라 그쵸? 이런 데가 다 네. 털어줘야겠네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심한 날에는 목욕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돼요. 아. 네, 심하지 않은 날은 뭐 조금 이렇게 정돈해주는 것만으로도 되지만 네. 심한 날은 정말 그 반려동물도 그 꽃가루에 대해서 이렇게 다 붙어 놓은 거라서 목욕을 시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웨터를 하나 크게 그렇죠. 들고 갔다 온 건 사실은 껴드네요, 저희는 진짜. 스웨터라고 똑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요즘 너무 많이들 키우시기 네. 때문에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책 보통 같이 하시면 같이 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신경 쓰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꼭 네,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 관리를 해도 여전히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단 1차 치료는 경구약입니다. 먹는 약, 보통 지르텍, 시잘 이런 항히스타민제인데요. 이런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면역요법을 합니다. 사실 앞에 항히스타민제는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해결할 수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해요.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약을 먹어서 잠깐 내가 한두 달 약 하나만 먹고도 안 불편하고 남은 기간 너무 잘 지낸다 그러면 면역요법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네. 나는 그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거의 1년 내내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면역요법은 혀 밑에 이제 그 약을 먹는 설하 면역요법하고 네. 피하 면역요법, 주사를 맞는 게 있거든요. 기본 원리가 내가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을 아주 조금씩 내 몸에 오히려 넣어줘서 내성이 생기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 밑에 녹여서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는 것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꽃가루는 피하 면역요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설화 면역요법도 예전에 있었는데 조금 어떤 수급의 문제로 좀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는 피하 면역요법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치료가 3년에서 5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을 해야 되고 치료 효과가 100%는 아니에요. 굉장히 치료가 7, 80% 이상 되게 좋지만 100%도 아니고 3년에서 5년을 해야 되고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초반에 한 4, 5개월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애기들은 엄청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하려면 기간도 길고 그다음 효과도 100%는 또 아니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전문가와 또 상의를 해가지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좀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거의 제로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도루묵, 그래서 말짱 도루묵. 네. 잠깐 뭐 6개월 이렇게 하다가 그만할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고 네. 하려면 이제 긴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년에서 5년은 꾸준히 포기하지 네. 않고 할 각오가 있어야 네. 좀 피하 면역요법을 도전해볼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하면 되게 효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약을 3개, 4개를 먹던 친구들이 하나만 먹게 돼도 굉장히 편해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꽃가루를 관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걸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다시 꽃가루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꽃가루를 치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없던 꽃가루가 막 더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런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관리는 기본을 지키면서 네, 이것도 그렇죠. 해본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4가지입니다. 네. 아주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았겠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모든 꽃가루가 알레르기 증상을 생기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집에서 화분 키우는 것까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꽃가루 예보 확인하는 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알레르기 감작과 질환은 같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 보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네. 것이고 꽃가루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아는 사실도 있었지만 이런 꽃가루 예보 같은 거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이게 꽃가루 알러지가 좀 심하신 분들은 네. 이런 거 보시면서 네. 오늘은 좀 집에 있어야겠다, 오늘은 나가도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네. 아셨으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강의 진행하는 동안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스님이 졸레오 주사가 꽃가루에 도움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꽃가루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 졸레오 주사는 알레르기 반응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는 아까 IgE라는 항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 항체를 막는 역할을 하는 주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천식 증상이 생긴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꽤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비염 환자들한테는 같은 IgE를 막는 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졸레오 주사를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쓴다. 이거는 아직은 조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졸레오 주사를 고려하는 이유가 꽃가루 때문에 천식 증상, 자꾸 기침이 난다. 혹은 꽃가루 때문에 너무 피부가 너무 안 좋다든지 자꾸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이런다면은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졸레오 주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주사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를 맞는 거를 이제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는 기준은 천식 환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이런 꽃가루의 경우에는 조금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네. 가지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시는 게 정확한 답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졸레오 주사가 만능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홍은혜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좀 음식과 관련된 알레르기 네, 말씀인데요. 네, 네. 배 주위하고 사타구니 옆에가 벌겋고 병원을 가니까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고등하고 닭다리를 먹었다고 하세요. 네. 어떤 원인인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일단 이제 이렇게 보통 오시면은 제가 궁금한 게 또 저도 엄청 많아지는데요. 일단 음식을 먹고 얼마 만에 증상이 생겼는가를 먼저 여쭤보고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 알레르기는 보통 2시간 이내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4시간 이상 경과 뒤에 증상이 생긴다?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아, 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알레르기가 생기는 음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계란, 우유, 밀 같은 경우에는 소아 환자들, 제가 보는 소아 환자들 그 학동기 전에,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기 전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이 우유, 계란, 밀에 대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긴다 되게 드물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게살이나 새우 같은 알레르기는 아기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부터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태 잘 먹었는데 갑자기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도 좀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맛을 알기 시작한 네. 거죠? 그런데 그걸 먹다가 어느 순간에 생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맛있으니까 성인분들은 되게 많이들 드시거든요. 네. 근데 여태 잘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불편해요.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게살이나 새우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들어서 생기기도 하고 견과류 알레르기도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시기별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의 주셨던 고등어하고 닭다리는 일단 고등어 알레르기는 아주 흔한 편은 아니어서 네. 고등어가 진짜 맞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닭다리는 이게 이 연령이 좀 중요하겠지만 닭다리 자체, 닭고기 자체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생기면 보통 24시간 안에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남아 있다면 음식과의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추가 정보가 있어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닭다리를 먹었는데 요즘 닭다리에 위에 뭐 많이 뿌리잖아요. 그쵸, 뿌리는 네. 것 중에 견과류를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견과류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고등어도 뭐 고등어를 구울 때 그냥 굽기만 해서 먹은 건지 아니면은 고등어를 찌개를 해서 먹었는지 그다음에 뭐 뭘 발라서 먹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은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좀 더 해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좀 더 면밀히 알아야 연관성이 진짜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섭취 후 몇 시간 후에 네. 증상이 발현되는지 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네. 되게 알려주시면 또 네. 뒤에 질문 들어오면 네. 그때 한번 다 네, 말씀 답을 더 드릴 수 드리는 있을 걸로 것 같습니다. 할게요. 네. 그다음 홍은혜님이 한 번 더 질문 주셨는데 네. 항암제를 드시고 계시나 봐요. 네. 이런 약으로도 알레르기가 일으켜질 수 있는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약은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고 조금 다른 음식이나 뭐 꽃가루랑 조금 달라요. 기전이 다른 경우도 많고 약은 여태까지 잘 먹었는데 어느 날 증상이 생긴다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알레르기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암제를 먹고 계셨다고 하면은 좀 먹었던 기간이 꽤 있을 텐데요. 네. 꽤 있다가 여태 계속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지금 아마 안 생겼지만 걱정이 돼서 여쭤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은 그거는 꼭 알레르기 전문가를 만나서 약을 변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에 대한 알레르기는요 되게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가 다 벗겨지기도 하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 피부가 벗겨지다 못해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소위 괴사된다고 하는데 썩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물 알레르기는 되게 무섭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먹어야 하는 약에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면은 뭐 약간 두드러기 올라오고 말 정도라고 하면은 뭐 보통은 항히스타민제 먹으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약에 만약에 알레르기가 혹시라도 생긴다면은 그거는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약을 변경하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는 즉시 좀 병원에 달려가야겠네요. 네, 이런 네, 거는. 그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약으로 이렇게 알레르기가 심하게 일으킨 경우가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럼 그 다음은 리버풀 사는 리트리버님 질문입니다. 네.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얼마 전부터 두릅이나 민트를 먹으면 목이 붓고 심하게 가려운 알러지가 생겼는데 이건 무슨 종류의 알레르기일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두릅이나 민트 이런 그 증상이 이제 꽃가루랑 상관된 거긴 한데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꽃가루에 해당하지 않아도 식물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식물을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것들 이제 보통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두릅이나 민트는 검사가 따로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성인은 거의 한
정말 심하게 보는 50%까지 말할 정도로 20-30% 이상의 환자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것 같아요. 정말 네, 주변 진짜 봐도. 많잖아요. 네. 주변에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찾는 게 더 편할 때도 저희 있으니까요. 회사에도 거의 최소 4명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노출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살면서 의미로? 계속 노출된 시간이 길어서 그렇거든요. 네. 신생아들은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가지고 꽃가루를 만난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살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노출이 생기면 아까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면 감작이라는 게 감작. 일어나고, 감작이 일어난다는 건 그 항체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항체가 내 몸에 어느 정도 막 계속 쌓이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린 아이들보다는 성인들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긴 많고, 소아에서도 아주 애기들보다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나셨는데 갑자기 생긴 거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두릅이나 민트는 꽃가루의 어떤 모양하고 비슷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병원 가면 확진하는 검사 대부분 하기 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저 두릅이나 민트 그 분자 구조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네. 목이 붓고 심하게 가려운 증상이 생기면 저 음식은 먹지 않으셔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감작만 계속 생기다가 이게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네, 그랬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 검사 받기도 참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냥 안 드시는 게 네. 가장 꼭 최고의. 필수로 먹어야 되는 음식은 네. 아니니까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두릅이나 민트인 게 어디예요? 그죠. 김치나 뭐 치킨이었으면 어떡해요. 네.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네. 그다음 이제 왜 배만나와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알러지가 심하다고 하시는데 꽃가루 알러지로 인해 재채기를 너무 계속하는데 이걸 면역력을 키우려고 코에 일부러 꽃가루를 넣는 방법은 안 좋은가요? 그 면역 치료를 스스로 자가 치료하시는 그쵸. 경우인 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네. 그 면역 치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러다가 반응이 세게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정말로 기도가 붙는다든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치료를 병원에서 하는 이유가 그건 네. 아주 소량을 잘 정제를 해서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가 그걸 하면은 중간에 증상이 생기는지도 계속 보고 필요하면 약을 계속 적극적으로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체계적이지 않게 스스로 한 건 조금 더 네.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네. 그러다 갑자기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일이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에 꽃가루를 넣는 방법은 좀 참으시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김영린님 질문하고 강나영님 질문까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린님은 50대신데요. 효소가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먹으니까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나요. 중단했는데 체질도 또 바뀌어서 좀 먹을 수 있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조제, 건강보조제 이런 데 보면은 네. 그 보조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종류가 진짜 많아서 몇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심되면 일단 그 건강보조제는 먹지 않으셔야 되고, 중단을 했으면 사실 뭐 다른 걸 먹었을 때 또 생길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건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네. 같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간 보조제를 먹었다면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심되는 그 약은 먹지 않고 다른 약을 먹는 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먹어서 증상이 생긴다면 또 중단을 해야 되는 거긴 하죠. 두릅과 민트 같은 거네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검사하기는 애매한데 그냥 네. 안 먹는 게 최선의 네,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나영님 질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나영님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시고 소염진 통제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은 서로 이렇게 형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이 알레르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굳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뭐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플러스 약에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음식은 사실
뭐 계란, 우유, 밀 등 뭐 꼭 견과류 등 다 해가 되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내 몸이 알레르기 체질이라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이런 게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세트로 다 있는데 플러스 막 두드러기도 생기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가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재가 겹쳐버린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 이렇게 처음이신데도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도 너무 나그네님 말씀하신 예쁘고 말씀도 편하게 하신다고 너무 시청자분이 되게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상세하게 해주신 김수경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시청자분들 이렇게 여러 같은 질문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